자, 그 땅굴 이야기를 지난주에 제가 땅굴 이야기를 했었나요? 지난주에 언제? 삼땅굴인데 여기 이제 그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땅굴이 다 똑같아요. 형식이 똑같은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일 아래쪽에 사진 잘 보시면 이제 적갱도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땅에서부터 요 갱도 그 땅굴까지 들어가는 거를 역갱도라고 했는데 어, 여기 작업 중단된 지점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북에서 파갖고서는 그냥 땅굴은 북에서 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확인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까지 지금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북에서 팠다라고 하더라도 땅굴이 발견된 거는 그럼 북에서 팠으면 출구가 나와요. 남쪽으로 출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출구가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땅 위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폭파음이 들려갖고서는 이상하다 그래갖고서는 시추공을 뚫고 보니까는 여기 땅굴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 남쪽에서 이제 파고 들어갑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여기가 땅굴이네라고 하는 땅굴을 보여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출구가 발견된 땅굴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땅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시간이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사실 땅굴은 1951년부터 53년까지 중국 그 지금의 군사분계선상에서 미국과 중국, 북한이 대치하면서 2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죠. 그 과정에서 중국 그 인민지원군이 효과적으로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공호 개념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름은 이제 갱도였어요. 중국말로 해갖고 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파기 시작했는데 지금 군사분계선이 서쪽에서부터 동쪽까지 그 파주에서부터 고성까지 약 250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이 당시에 팠던 땅굴의 총 연장 길이,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가 아니라 연결해갖고서는 해서 연장 길이로 보면 약 3,000km 정도를 팠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군사분계선상에서 군사분계선보다 약 12배 되는 이 3,000km도 정확한 키로수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료에 따라서 많이 쓰는데 5,000km 혹은 10,000km 혹은 2,000km, 2,500km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 나왔던 그 한국전 전사라든지 러시아에서 나온 당시 이제 소련에서 나온 한국전 전사, 중국에서 나온 한국전 전사,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쓴 한국전 전사에서도 거의 대부분 3,000km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다 완성시킨 다음에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 총대장이었던 팽덕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지하 만리장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굴을 북이 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전쟁 때 있었던 땅굴을 가지고 그게 이제 군사분계선 상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군사분계선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지역이죠. 북쪽에서 발견될 수도 있고 이런 땅굴을 가지고 그 이용을 해서 시기마다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이걸 터트리는. 그런데 제3 땅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땅굴이 발견될 시기에 있었던 국제 정세, 국내 정세를 같이 보셔야 돼요. 특히 국제 정세는 미국 중심으로. 근데 제3 땅굴이 발견될 시기에 있어서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의 국내 정세 뭐가 있었느냐? 제3 땅굴이 발견된 게 1978년에 발견됐는데 1976년에 미국에서는 민주당의 카터가 당선이 됩니다. 카터가 당선이 되면서 카터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내놓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어서는 무엇을 준비를 했냐면은 주한미군 철군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77년부터 해서는 주한미군이 몇 개 대대가 몇천 명이 수천 명이 철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인데 또 한 번 또 있다 그러면 이제 최초고 두 번째가 또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미국의 행정부와 군부가 의견 충돌을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의견 충돌했던 게 바로 카터 정부였는데 카터 행정부 때 미군을 철군을 하니까 군부가 주한미군 철군을 반대를 하고 나온 거죠.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에 대한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뭐를 찾은 거냐? 바로 삼땅굴이 발견이 됐더라는. 서울에서부터 40km도 안 되는
직선거리로 40km도 안 되는 지역에서 삼땅굴이 발견이 됐으니까는 이 땅굴에 의해서 자 봐라, 카터 넣어 봐라, 저 땅굴이 완공되면 서울까지는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그런 침투로가 생긴다. 그런데 주한미군을 철군해야 된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카터가 주한미군 철군에 대한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주한미군이 다시 더 증파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요. 박정희 정부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체육관 선거긴 하지만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죠. DJ하고 그 선거를 해서 직선제 선거를 했을 때 각종 부정선거를 사용을 했어도 근소하게 이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신 체제를 발휘하고 체육관 선거로 가는데 체육관 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삽당골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관 선거에서 약 99%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지지율로 당선이 되는, 그리고 유신이 정당화되고 독재가 정당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삼땅굴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땅굴들 1, 2, 3, 4개 땅굴인데 4개 땅굴이 발견될 당시에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은 항상 미국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국내 문제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물론 북한이 팠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땅굴은 그걸 가지고 발표하는 시기는 분명히 누군가는 이용을 했다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삼땅굴 보고 되면 여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판문점 선언 때 많이 보셔갖고서는, 그리고 트럼프도 가갖고서는 많이 보셔갖고서는 군사정전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달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 파란색 초소가 이제 그 남측 초소고 여기 그 황토색 그 멀리 좀 크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북한군 초소고, 요 그 초소들 사이로 다리가 하나 있는데 요 다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다리고, 그 파란색 초소 위쪽으로 보면 나무가 세 개가 있고 그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있죠. 근데 세 번째 지나서 바닥을 보시면은 콘크리트로 그 비석이 있었던 자리처럼 기단처럼 쌓아놓은 게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혹시? 아,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여기 그 콘크리트가 있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났던 그 8.18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던 건데 우리가 쓰는 말, 단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말로 인해서 그 의식화되는 그 말로 규정을 시킴으로 해서 의식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도끼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북한이 도끼를 가지고 미군을 죽였다라고 하는 걸 당연시하는 거죠. 북한의 계획적인 도끼 사건, 살인 사건. 그러니까 도끼가 북한에서 나왔다라는 것도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미루나무 사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 군사정전위원회 이쪽 가운데가 여기 그 건물, 파란색 건물 가운데로 그 군사분계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JSA라고 해서 공동경비구역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동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 공동경비구역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여기 미군 초소, 파란색 미군 초소를 만들었지만 미군 초소가 있는데 여기에 미루나무가 있었고 건너편에 지금 북의 초소가 보이죠? 북의 초소가 요 미루나무하고 그리고 요 파란색 초소 옆에,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은 그 나무가 있는데 제일 좌측 그리고 가장 우측에 남쪽 지역에 북의 초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초소를 그 돌아오지 않는 달이 여기를 만드는데 이 초소를 그 파란색 초소 거기를 만드니까는 이 북의 초소들 뒤쪽으로 해서 미군 초소가 있었는데 이 초소를 감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 미루나무 때문에 이 초소가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 초소는 북의 초소와 미루나무에서 완전히 갇혀버리는 초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초소를
잘 보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초소를 가리는 미루나무를 북이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합의가 없이 그 여기는 사실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인데 소총으로 무장한 군인들과 그 도끼로 한 그 도끼를 가져간 그 인부들에 의해서 무단으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북에 있었던 각 주변에 있었던 초소에 있었던 북의 군인들이 미루나무 작업하는 대로 뛰쳐나온 거죠. 우리는 이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니네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어떤 그 책에 의해서 이 미루나무를 베느냐. 우리는 합의한 적도 없고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멈춰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이 붙은 거죠. 싸움이 붙었는데 거기 있었던 이제 미군이 그 작업하는 인부들이 쓰고 있던 도끼를 뺏어서 북한군에게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도끼로. 그러다 보니까 북에서는 미군이 도끼를 던지니까 그 던진 도끼를 주워서 싸움이 붙으면서 그 도끼에 의해서 미군이 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다리를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는 원래 이제 군사정전위원회 회담 장소로 오려면은 이 회담 장소로 오기 위해서는 북의 대표단이 이 다리를 건너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딱 요 다리가 군사분계선을 지나가고 중간에 군사분계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미루나무 사건 이후로 미군에서 그 군사분계선을 여기도 그대로 규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그어버리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고, 그리고 이 정전위원회에 올 수 있는 이쪽 뒤쪽으로 해서 지금 판문각이 보이는데 판문각 뒤쪽으로 해서 이쪽이 개천이 있는데 여기다가 72시간 다리라는 72시간 만에 북에서 다리를 만들어서 72시간 다리라고 하는 다리를 이름이 붙었는데 그 72시간 다리를 만들어서 들어오게 됐고 지금은 그 다리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은 그 판문점 그 4.27 선언 이후에 도보다리라고 하는 데서 김정일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손잡고 이제 군사분계선 넘어가는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는 원형 그대로의 규정대로 하면은 그거는 퍼포먼스일 뿐이죠. 거기는 원래 넘어가다 넘어올 수 있는 누구나 다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 미루나무 사건에 의해서 안타깝게 그게 규정이 바뀌어버린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빨리 강화도까지 가려면 시간이 없어서 김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은 김포대교가 나올 때 김포대교 밑에 보시면은 이런 수중보가 있어요. 신곡 수중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보면 이제 김포 쪽에 그 한강의 하류 쪽으로 보면 김포 쪽에 있고 그리고 상류 쪽으로 보면 잠실대교 밑에 이 수중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중보를 만든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그 한강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한강을 그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강 둔치를 만들고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게 되는데 한강 유람선을 띄우려면은 한강의 수위가 일정해야 된다. 그래서 보를 만들어서 한강을 그 담소화 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요거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실제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자유로나 김포 쪽으로 김포의 그 뚝방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한강변 따라서 가는 그 도로를 가다 보면은 철조망이 치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고양시 지나면서 그 행주대교 지나면서부터 해서 철조망이 치져 있는데 그 철조망이 시작된 지점이 바로 신곡수중도예요. 예전에는 그 이 자유로를 한강이 북쪽 지역하고 남쪽 지역하고 맞닿아 있는 데서 같이 공동으로 흐르는 지역이죠. 그래갖고서는 이 지역으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북쪽으로 보내는 간첩, 북에서 남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강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왔다 그럽니다. 전쟁 이후에. 그래서 그런 대간첩 작전의 일환으로 사실은 신곡수중부라고 하는 보를 만들어 놓고 여기로 그 서울 쪽으로 침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곡수중부 시작되는 그 지역부터는 그 자유로 임지가까지 전체적으로 다 철조망을 쳐놨죠. 철조망을 지키고 그래서 이 신곡수중부를 그런 그 대간첩 작전의 일환으로 만든 게 바로 신곡수중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애기봉 전망대가 김포에 가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북을 볼 수 있는 최근에
올해 원래 개방을 했어야 됐는데 개방을 못하고 지금 개방이 미뤄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만들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6년도에 박정희가 가면서 그 원래 이름은 제적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였었어요. 김종필이 여기에 있었던 해병 부대에 그 봉우리 이름을 제적봉이라고 해갖선 붉은 적을 제압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었었는데 76년도에 박정희가 여기를 방문하면서 그 평양 기생이었던 애기가 평양 감사가 그 정묘호란 때 병자호란 이후에 그 청나라로 끌려가고서는 여기서 기다리다가 평양 감사를 기다리다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애기의 그 마음이 실향민의 마음 같다 그래서 애기봉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김종필이 지었던 그 제적봉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의 강화도 평화전망대로 이름을 옮겨서 거기 가면은 그 제적봉이라고 하는 김종필의 글씨가 그대로 나와 있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애기봉은 박정희가 쓴 글씨고요. 여기 바로 건너편에 이제 개풍군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한강이 거의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그 애기봉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 섬이 하나 보이시죠? 이 섬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한강의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도를 넘어가면은 저 멀리 보이는 데 강화도인데 요 섬을 기점으로 해서 서해 바다와 민물 한강이 남아 있는데 요 강 안쪽으로 해서 여기가 김포 지역인데 이 김포에 이 강을 이제 옛날엔 조강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가 조강포구라 그래서 바다에서 민물로 배가 들어올 때 잠깐 정비를 위해서 정착하던 배들이 정착하던 곳이 바로 요 김포 지역에 있던 조강포구고 한강에서 가장 큰 폭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항상 배를 이용해서 바다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배가 조강포구가 밀려서 못 들어올 경우에 이제 유도에 주막이 있어서 못 들어왔던 배들이 유도에도 정박을 하고 배를 정비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강 하구수역이라고 그러는데 한강 하구수역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기봉 전망대라든지 오두산 전망대나 그 강화도 평화전망대 가면은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 바뀌었는데 예전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참여정부 초반까지만 했어도 여기 강에다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MDL이라고 군사분계선하고 강안 그러니까 강과 육지가 만나는 지역을 DMZ 남방역광계선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한강 하구수역을 이제 2001년인가요? 2001년에 이제 이시우 선배 그리고 민해총에서 한강 하구수역에 대한 항행 규칙을 보고 여기는 민간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착안해서 여기서 평화의 뱃띄우기 행사를 하면서 한강 하구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전망대에서 좀 바뀌었죠. 여기는 중립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중립지역도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죠. 중립지역은 지금은 둘 다 쓰지 않고 있지만은 쓰지 않아도 중립지역이고 같이 써도 중립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중립지역이라고 표현을 쓴 건데 여기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은 남북의 공용수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하고 나서 바로 2개월 만에 1950년 10월 3일 날 군사정전위원이 제22차 회의에서 한강 하구에서 민용선박 항해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서 배가 들어갈 수 있고 어떤 배가 들어갈 수 있고 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군인 배들은 못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민간인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조업행위라거나 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한강 하구수역입니다. 한강 하구수역은 누구나 다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흐르는 강도 국제하천이라고 보통 규정을 하는데 이런 국제하천일 경우에 재미있는 거는 국제하천의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가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 국제하천이라고 하는 모든 국제하천들의 관리 주체는 민간이거든요.
우리 평화철도라든지 이런 민간 단체들이 여기를 아마 9.19 선언 이후에 한강 하구 운영 그 규정에 대한 그분들도 그 남과 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도를 그리고 배가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냈었고, 그래서 같이 합의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로 했는데 9.19 선언 이후에 그게 안 지켜지고 있죠. 자기가 약속하고 자기가 안 지키는 참 희한한 약속이 되긴 했는데, 여기는 언제든지 우리가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여기를 한강 하구를 못 들어가기 때문에 한강 하구 지역에서 그 어업행위를 하던 분들이 지금 김포의 전률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는 고양시 제일 북쪽 건너편인데, 전률이에서 이제 그 어업행위를 하고 있고, 여기는 그 해병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허가된 배들만 들어가서 지금 어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는 최북단이고, 이 지역에서는 그 황복, 참개, 그리고 장어 등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어업에 굉장히 유리하고 많은 어종이 잡히는 지역이고, 특히 전류리 북에서는 웅어라고 하는 그 물고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매년 5월 달쯤에 웅어 축제를 합니다. 이 민물하고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에서만 나오는 건데, 이 웅어는 조선시대 때는 임금에게만 바쳤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 맛있는 생선입니다. 그래서 전류리에서 많이 그 강이 만나는 부산 가면 아마 다대포 지역에서도 제가 웅어 축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강에서도, 금강 이제 하구원 때문에 잘 안 하는데, 다대포, 부산 다대포라든지 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그 웅어가 잡히고, 웅어가 굉장히 귀한 생선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조강 포구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옛날에 여기가 포구였다라는 흔적만, 지금 애기봉 바로 밑입니다. 그 흔적만 남았고요. 우리들의 통일을